자, 132페이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지구가 내용이죠, 이거는. 그래서 보면은, 지구 시스템, 우리 시스템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어떤 개를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개. 어떤 영역이에요, 이거는. 개란 얘기는 어떤 영역. 태양계, 이러면 뭐야? 태양 안에 들어있는 태양, 그 다음에 주변의 행성, 그리고 소행성, 해성, 모든 거 다 포함시켜가지고 태양계, 이렇게 얘기하고, 지구계 이러면 뭐야? 지구 안에 들어있는 모든 영역들을 지구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태양계라는 거는 태양, 행성, 위성, 소행성, 해성 등 여러 천체들이 중력으로 유지되는 역학적 시스템을 우리는 태양계라고 얘기하고요. 태양계에 미치는 중력의 영향을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 성운에서 태양이 탄생하고 미행성체들이 충돌하여 지구가 만들어졌다. 저번 주에 했던 얘기, 저번에 했던 내용이죠. 자,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였다. 그 다음에 직권이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다. 다양한 대기 성분들이 지구에 붙잡혀 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태양계에 미치는 중력의 영향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너네 중력을 지금 건너뛰었어. 지금 너네 수업은 너네 학교 시험 범위는 중력을 안 배우고 넘어왔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중력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질량을 가진 물체들끼리 질량을 가진 이 물체들끼리 작용하는 인력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그래. 그래서 질량을 가진 물체들끼리 작용하는 인력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질량을 가진 물체들끼리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고,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얘기 중에서 우리 직권이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눠졌다,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이거야. 자, 우리가 지구가 만들어졌을 과정을 배웠잖아.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얘가 처음에 미행성체들이 충돌했고 온도가 높아져서 마그마 바다가 만들어졌지. 마그마 바다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어? 멘틀과 핵이 분리가 됐지. 그죠? 그래서 이 내부의 이 내부는 뭐가 되냐면 핵이 돼요. 핵이고 이 외부는 뭐가 되는 거야? 멘틀이 됐지. 그럼 멘틀과 핵이 왜 분리됐어? 무거운 물질들은 가라앉고 가벼운 물질들은 뜬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가 지금 요 바깥쪽에 멘틀의 성분은 산소와 규소고, 그다음 내부의 이 성분은 철과 니켈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무거운 물질이 중력이 더 크게 받아가지고 안으로 몰려드는 거야. 무거운 물질들은 중력에 의해서 더 안으로 가라앉아가지고 중심부에 철과 니켈이 구성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질들은 산소 기소들은 바깥쪽에 이제 떠 있는 상태, 멘틀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다 라는 게 직권이 여러 개 층으로 나눠졌다, 이런 얘기고요. 다양한 대기 성분들. 자, 지구 자체가 질량이 있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되죠. 그러니까 주변에 뭘 만들어? 대기를 만들죠.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대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 성분까지도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붙잡혀 있다. 예를 들어 질소나 한소나 이런 기체들은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붙잡혀서 대기를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시스템은 태양계의 한 구성 요소고요.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진 하나의 시스템이고, 지구계는 크게 이제 4가지 정도, 5가지 정도까지 포함시켜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구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죠. 이제 직권, 두 번째가 수권, 세 번째가 기권, 네 번째가 생물권, 다섯 번째가 이제 외권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외권. 자, 이런 식으로 5개의 권역으로 나눠져 있다. 지구계의 구성 요소는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이렇게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이제 하나하나 보면 되는 거야. 이제 지구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가지고 영향을 이제 받고 있는 거고, 그 지구계 자체가 이런 5개의 권역으로 나눠져 있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책 순서대로 할게요. 책 순서대로. 기권이 먼저 나와 있네. 기권. 자, 대기권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이게 중요한 게 있어. 직권과 수권과 기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얘네들 있잖아. 이 3개의 권역은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층상 구조를 되어 있다. 층상 구조는 뭐냐면 층층이 구성되어 있는 거지. 그치? 층상 구조. 기권도 층상 구조로 되어 있다. 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약 1000km의 두께의 공기층을 우리는 기권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얘가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가 지면이죠. 지면. 지표면이 되는 거고 얘가 높이가 돼요. 높이. 지표면 높이. 됐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 그림 알고 있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 아니야. 맞죠?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이렇게 그 지면에 대해서 여기 들어가는 말이 온도거든. 온도? 기온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지면에 대해서 온도가 이쪽으로 가서 높은 쪽, 이쪽으로 가서 낮은 쪽이고요. 높이가 높은 쪽, 낮은 쪽이 되는 건데, 자, 온도가 높아지면서 높이가 높아지면서 온도가 낮아지는 영역이 하나 있고, 다시 온도가 높아지는 영역이 하나 있고요. 여기 이렇게 높아지는 영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온도가 낮아지는 영역이 하나 있고, 다시 높아지는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온도 변화를 기준으로 4가지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게 무슨 건이야? 이거 가장 아래쪽을 우리 대륙권이라고 얘기하죠. 여기는 아니죠. 성층권이다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중간권, 여기는 열권, 이렇게 해서 4가지의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자, 이거 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내용 먼저 할까요? 여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1000km의 두께의 공기층이고, 중력의 영향을 받아 대기의 약 99%가 높이 30km 내외에서 분포가 돼 있다. 성층권 정도의 중간 정도까지인데, 여기까지의 그 대기의 성분 중에 99%가 다 이 안에 들어 있다는 거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권의 성분 중에서 질소가 78% 알고 있죠? 산소가 21%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99%가 또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거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요. 기권의 층상 구조는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이렇게 4가지의 권역으로 나눠졌다 라는 건데, 거기 보시면은 대륙권 특징이 뭐야?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 대륙권 높이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되니? 낮아지죠. 높이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 그래서 대륙권의 특징이고, 특징은 대류 현상이 일어나죠. 또 하나 뭐 있어? 기상 현상이 발생하죠. 이런 식으로 대류 현상, 기상 현상 2가지 특징이죠. 대류는 뭐야? 높은 온도가 높아지면은 밀도가 작아지죠. 가벼워져서 부피가 커지고 밀도가 작아져서 상승하고, 온도가 낮아지면은 부피가 작아지고 밀도가 커져서 가라앉죠. 그럼 얘는 지금 요 아래쪽에는 온도가 높아. 그리고 위쪽은 온도가 어때? 낮죠.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놈은 뜨거우니까 자꾸 올라가려고 하고, 위에 있는 놈들은 자꾸 차가우니까 내려가려고 그래. 그래서 자꾸 이렇게 순환이 발생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대류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류권은 대류가 발생하는 권역이야. 그냥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기상현상이 발생한다. 자, 수증기가 존재해요. 얘는 기상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 눈, 비, 구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얘는 이제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발생하게 되더라 라고 체크를 해놓으시면 돼요. 이거 다 암기하면 돼요. 그냥 됐죠? 이렇게 암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특징인데, 자, 얘가 왜 온도가 높이가 높아지면서 온도가 낮아지냐면은, 이 지면에서부터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그죠? 지면으로부터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있는데, 지표면에서부터 멀어지면은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줄어드니까 얘는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성층권. 성층권은 제일 중요한 게 특징이 뭐야? 오존층이죠. 오존층. 오존층이 존재한다. 성층권에는. 그리고 높이 올라갈수록 어때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죠. 왜 상승하니? 왜 상승해? 바로 성층권 때문에 상승하죠. 오존층 때문에 상승하죠. 오존층 때문에. 오존층은 뭐 하는 건데? 얘는 O3라는 오존 분자가 있는데요. 얘가 뭐 하는 역할을 하지?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죠. 자외선을 흡수하거나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얘가 자외선을 차단한다는 얘기는 오존이 대신 자외선을 흡수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외선이 우주로부터, 태양으로부터 쭉 우리 지면에까지 도달할 텐데, 그 중간에 오존층이 존재해서 그 자외선을 차단시켜주는 거야. 막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오존이 자외선을 흡수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자외선은 에너지가 센 전자기파거든. 그래서 자외선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외선을 흡수하니까 얘가.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한다. 그리고 대류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죠? 왜냐면 온도가 아래가 낮고 위에가 높기 때문에, 위에 놈은 계속 올라가려고 그러고 아래 놈은 계속 내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류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중간권은 자 대류권, 대류 일어나죠? 대류 발생한다. 맞죠? 하지만 기상현상은 발생하지 그래? 않는다. 왜?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중간권은 딱 중간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고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하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수증기가 없어 기상현상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얘는 뭐 유성이 발견될 수 있다. 유성이 여기서 이제 나온다는 거고, 그리고 뭐 가장 온도가 낮은 지점이 생긴다는 거. 이 정도만 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열권은 자 높이 올라갈수록 어때요? 기온이 상승하죠. 자 대류가 일어나?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기가 매우 희박하여 낮과 밤의 기온차 매우 크고요. 고緯도 상공에서는 오로라가 관측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얘는 열권은 있잖아. 왜 온도가 올라가냐면은 직접적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얘가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중간권은 있잖아. 왜 온도가 떨어지냐면은 지구 복사 에너지도 적게 받고 태양 복사 에너지도 적게 받기 때문에 딱 중간적인 위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온도가 떨어지는 거고, 성취권은 오존층 때문에 온도가 올라갔던 거고, 얘는 온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각각 우리가 요 경계면 있죠. 경계면. 요 경계면에서 온도 변화가 왜 생기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체크를 해놓고 알아야 돼요. 자, 이 기권의 특징이죠. 됐죠? 넘어갑시다. 기권의 역할 보세요. 기권의 역할 보시면은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온실 효과를 일으켜 지구를 보온해 준다. 알고 있죠? 오존층이 지표면에 도달하는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한다. 그 다음에 유성체가 지표면에 직접 충돌하는 걸 막아준다. 그리고 호흡과 광합성에 필요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제공하여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너무나 중요한 특징들이에요. 지금 이 네 가지 꼭 기억해 놓으시고, CO2와 H2가 온실효과 일으킨다는 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존층이 자외선 차단하는 거 알고 있고요. 이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냐면은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함에 따라서 육상 생물들이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지구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육상 생물이 출현하기 전과 후는 바로 오존층이 생겼냐 안 생겼냐를 가지고 구분하잖아. 오존층이 없으면은 육상에서 생물이 살 수 없었어. 왜? 자외선이 너무 강하니까. 근데 광합성 세균들이 출현하고 광합성 세균들이 산소를 만들어내면서 대기 중에 산소가 생겼고, 그 산소가 높이 올라가서 자외선을 차단시키면서 오존이 만들어졌고요. 그 오존층에 의해서 자외선이 차단되면서 육상 생물이 출현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직권. 두 번째 직권. 직권은요, 마찬가지로 층상구조. 자, 지구의 직권에서 층상구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구를 4분의 1조각만 떼가지고 보면은 가장 겉부분의 그 얇은 부분이 뭐가 되냐면 지각이 되죠. 지각. 여기 부분을 지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암석으로 된 지구의 가장 겉부분이고 고체 상태고요. 그 다음에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분한다. 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륙 지각이 있고요, 해양 지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각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내부는 뭐가 있어? 이제 멘틀 있죠, 멘틀. 이 내부는 멘틀. 자, 여기는 멘틀. 그리고 내부에는 핵이 있는데 핵은 다시 외핵과 내핵으로 구분을 하죠. 이 내부는 핵.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죠. 외핵과 내핵으로 구분을 하게 된다. 자, 우리 이거 기억하니? 혹시 지각에서 가장 많은 원소가 뭐야? 그때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지각에서 가장 많은 원소 뭐야 이거? 아니면 이렇게 할까? 자, 핵과 멘틀은 아까 얘기했던 건데, 핵과 멘틀은 구성 성분이 지금 산소 교수와 철과 니켈로 다르죠. 그죠? 핵이 무거운 성분이고 멘틀이 가벼운 성분이지. 그 멘틀은 산소와 규소, 즉 얘를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다 녹아져 있는 상태지. 걔가 굳어서 만들어진 게 지각이야. 그럼 지각에서 제일 많은 게 뭐여야 돼? 산소 규소겠지. 지각에서는 거의 대부분 산소와 규소로 많이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얘는 암석으로 굳어져 가지고 딱딱한 부분을 유지하고 있죠. 멘틀은 있잖아, 고체야. 맞죠? 멘틀은 고체인데 이 멘틀도 사실 좀 두 가지로 좀 나눠볼까? 멘틀도 멘틀이
딱딱한 멘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연약한 멘틀이 있어요. 유연한, 좀 유동성이 있는 멘틀이 있다고 할까? 여기다 유동성. 멘틀을 굳이 좀 두 종류로 좀 구분하자면은 유동성이 있는 멘틀이 있어. 그래서 얘를 상부 멘틀, 얘를 하부 멘틀이라고 하거든. 상부 멘틀, 하부 멘틀 해가지고 멘틀은 다 고체야. 고체이지만 부분적으로 용융이 돼서 녹아서 부분적으로 왜냐면은 이제 이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점점 온도가 어떻게 되니? 높아지겠죠.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 멘틀의 하부 쪽, 아래쪽 멘틀은 얘가 기본적으로 고체 상태이긴 하지만 하부 멘틀은 일부가 조금 녹아져 있어서 약간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이 있는 멘틀이 존재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동성 있는 멘틀과 완전히 굳어가지고 딱딱한 암석과 똑같은 지각과 똑같은 형태의 딱딱한 멘틀로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멘틀도 좀 두 개를 구분하면 되고요. 외핵은 액체 상태죠. 외핵은 액체 상태. 철과 니켈이 주성분인데 외핵은 액체 상태고 내핵은 고체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요 외핵이 있잖아. 얘가 액체 상태야. 액체 상태인데 액체 상태는 있잖아. 뭘 일으킬 수 있냐면 대류 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자, 우리 기체도 대류 현상 일으킬 수 있지. 액체도 대류 현상 일어날 수 있어. 뜨거운 거는 올라가고 차가운 거는 내려가. 그러다 보니까 외핵이 액체니까 자꾸 이동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뭐가 일어나? 대류 현상이 발생해요, 여기서. 그럼 이 액체의 대류 현상에 의해서 뭘 만들 수 있냐면은 지구에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구 자기장. 이건 나중에 이따가 설명할 건데 지구에는 전체적으로 자기장이 있는 거 알고 있지? N극과 S극 자석이잖아. 거대한 자석이라고 얘기하잖아. 그 자석의 원인이 바로 이 외핵에서의 액체 상태의 철과 니켈이 대류를 하기 때문에 지구의 자기장이 만들어져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지구 자기장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내핵은 그냥 고체 상태이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은 지구의 반지름이 얼마냐면 6,400km야. 6,400km. 이 중에서 우리가 내부 중심으로 갈수록 밀도 커지는 거 알겠죠? 그죠? 밀도가 점점 커진다. 그리고 이 6,400km의 그 반지름 중에서 멘틀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 멘틀은 지구 전체의 부피 중에 80%를 차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이 그림상의 비율이 아니라 핵은 되게 조그맣고 멘틀 되게 크고 지각은 엄청 얇고. 자, 지각의 두께는 있잖아. 거기도 책에 써 있지만 대륙 지각 같은 경우 35km야. 대륙 지각은 5km예요. 지각의 두께가. 그러니까 지구의 전체의 반지름 중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지. 그죠? 두께가 35km밖에 안 돼요.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나중에 또 한번 나오긴 하겠지만 미리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 거야. 지각의 종류. 얘기할게요. 자, 이거 얘기 안 했다. 우리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성되어 있는 층상구조 맞죠? 얘도 층상구조죠.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순으로 층층층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제 층상구조이다라고 하면 되고요. 이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의 차이는 뭐냐면은, 자, 우리 이것도 사실 암석 배우고 하면 되게 좋은데 암석을 배우지 않았는데 얘가 두께가 두껍지. 얘는 두께가 얇죠. 두께가 두껍고 얇은데 우리가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 이 대륙지각은 있잖아. 대륙지각은 밀도가 굉장히 작아. 얘는 밀도가 되게 커요. 됐어?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의 차이는 밀도 차이가 생겨요. 해양지각이 밀도가 더 커요. 대륙지각이 밀도가 더 작아요. 두께는 누가 더 두꺼워? 대륙지각이 더 두꺼워요. 자, 근데 이게 왜 밀도 차이가 생기냐면은 이 밀도는 나중에 중요하게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대륙지각보다 해양지각이 밀도가 더 크다. 그럼 이제 구성 암석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암석은 사실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우리 화강암질과 현무암질이라는 암석이 있어요. 여기서 나올 거는 얘가 설명해 줄게. 해양지각은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무암질 암석이야. 그 다음에 대륙지각은요 화강암질 암석이에요.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의 차이야 이거. 자, 현무암 뭔지 알아? 현무암? 그럼 어디에 있어 얘는? 현무암 어디에 있어야 돼? 어디서 많이 봐 현무암질 암석은?
현무암은 어디서 많이 봐야 돼? 이거 제주도에서 많잖아. 이게 그 너 제주도에 알고 있는 돌 있죠? 그게 현무암이야. 까맣고 구멍 뽕 뚫려 있는 거 있잖아. 걔가 현무암이에요. 색깔이 어때? 어둡죠. 화강암질은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암석이야. 화강암질은 우리 북한산 여기 산 보이죠? 거기에 보면 그 암석들이 막 다 드러나 있지. 그게 다 화강암이야. 돼서 이게 현무암과 화강암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현무암은 밝은 색깔이에요 주로. 얘는 색깔 어때? 어둡죠. 밝고 어두운 색깔 차이가 생겨 얘는. 근데 우리 딱 이거 보면은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밀도가 작고요.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밀도가 많은 거야. 큰 거야. 응?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 암석의 가장 대부분은 뭐라 그랬어? 지금 암석의 제일 많은 성분은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 중에서 가장 많은 성분은 뭐야? 산소와 규소가 제일 많다 그랬죠. 그죠? 산소 규소가 제일 많아야 돼. 근데 보통의 암석들은 산소 규소가 진짜 많거든? 근데 이 현무암질은 산소 규소가 많은 데에도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유색 원소들이 더 많은 거야. 얘는 철과 마그네슘이 적고 대신 산소와 규소가 더 많아요. 훨씬. 그래? 그러면은 산소와 규소가 많은 애들은 밝은 색깔을 띠고요. 상대적으로 철과 마그네슘이 많은 애들은 색깔이 어두워지는 거야. 이렇게 이해해도 충분할 것 같아. 뭐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한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산소 규소가 많을수록 밝아지고요. 산소 규소가 적을수록 어두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그 원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산소 규소가 무겁니? 철과 마그네슘이 무겁니? 누가 더 무거워? 어? 누가 더 무거워? 산소 규소가 무거워? 철과 마그네슘이 무거워? 철 마그네슘이 더 무겁죠. 얘네들이 더 무겁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어두운 색깔을 띠고 현무암질이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밀도가 큰 거야 얘는. 화강암질은 산소 규소로 이루어져 있고 상대적으로 가벼워요. 밝은 색깔 띠고. 됐지? 그래서 얘는 밀도가 더 작은 거야.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의 차이죠. 이 정도는 기억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암기해 놓으세요 이거는. 알겠지? 거기도 그 오른쪽에 살짝 설명돼 있죠. 평균 밀도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께 나와 있고요. 암석도 나와 있어요. 대륙지각은 화강암질, 해양지각은 현무암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직권의 역할 책에 써 있는 거 읽어볼게요.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서식처를 제공한다. 지역 및 대륙과 해양의 분포는 해수의 흐름과 대기의 순환에 영향을 준다. 화산활동으로 방출된 물질은 기후변화를 일으킨다. 지표의 풍화 침식 작용 및 해저의 화산활동으로 수권에 공급된 물질은 염류의 근원이 된다. 바닷물이 짰던 원인이 뭐였어? 염류 때문이었죠. 염분이 있는 이유는 염류라는 물질이 녹아져 있다. 염류는 거의 대부분 NaCl 또는 MgCl2 되게 많다고 얘기했었어. 그래서 직권의 역할은 이제 그 염류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거죠. 됐어요. 직권. 그 다음에 수권 얘기할게요. 수권은 우리 이제 물에 대한 얘기잖아. 거기 오른쪽에 살짝 나와 있는 거 볼게요. 수권의 거의 대부분은 뭐니? 수권의 거의 대부분. 해수죠. 해수, 바닷물. 자, 해수, 바닷물 97.2%가 지구 전체에 존재하는 물 중에서 97.2%가 해수고요. 나머지가 육수, 육지에 존재하는 물 2.8%인데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또 뭐 있어? 빙하로 얼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용한 형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지하수에 있어요. 지하수는 우리가 이용하긴 하는데 굉장히 일부만을 이용하고 있는 거고. 그럼 다시 말하면은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다 우리가 이용하지 못하는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고, 아주 조금 뭐 강이나 호수에 있고 수증기가 내려서 비가 되고 이런 것들 조금 이용하는 거죠. 지하수 조금 이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수권은 이제 지구상에서 이제 물이 거의 대부분 바다에 있고요. 부피로 따졌을 때 지표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부피가 아니라 그 표면적에 대해서 지구상에 분포하는 지표면 전체 중에서 70%가 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은 수권의 거의 대부분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수, 바다에 있는 그 수권에 대해서 많이 다루게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어 있냐면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수권도. 그러니까 여기 세 개 했던 거 있죠? 직권과 수권과 기권은 층상 구조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이 수원은 이 수건은 마찬가지로 왜 온도 가지고 나눠요. 온도. 깊이에 따라서 온도가 변하는 구간. 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수건이야. 자, 층이 세 가지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은 깊이가 깊어져도 온도가 거의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지. 자,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얘를 혼합층이라고 얘기해요. 혼합층. 그 다음에 깊이가 깊어지면서 어떻게 되니?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구간이 생기죠.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수온 약층이라고 얘기하고요. 깊이가 깊어져서 다시 수온이 거의 일정한, 낮은 상태로 일정한 이 여기가 뭐냐면은 심해층이라고 얘기해요. 심해층. 그래서 수건도 마찬가지로 세 개의 권역으로 나눠져 있고 층상 구조이다. 기준은 뭐야? 온도 변화. 됐지? 온도가 바뀌는 지점과 일정한 부분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 여기는 당연히 이 혼합층은요 수면이거든요. 여기가 수면. 해수면이야. 해수면. 해수면에는 뭐가 부니? 바람이 불어요. 얘가 이제 이 위에서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부니까 바닷물이 자꾸 섞여요. 수온은 당연히 어때야 돼? 높아야겠지. 그죠? 물의 온도는 당연히 높아야 될 거야. 햇빛을 직접 받으니까. 그런데 원래는 기본적으로 깊이가 깊어지면 바닷물이 온도가 낮아져야 돼. 근데 이 위쪽에서는 바람의 혼합작용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계속해서 물이 섞여요. 그러니까 깊이가 깊어져도 어느 정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됐죠? 그걸 혼합층이라 그래. 그러니까 혼합층은 왜 생기는 거야? 바람 때문에 생겨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 바람이 강할수록, 바람이 세질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어떻게 될까? 두께가 두꺼워지겠죠. 바람이 셀수록. 그럼 바람이 어디가 제일 세냐면은 우리가 이 바닷물 전체를 봤을 때, 지구 전체를 봤을 때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로 나눠지거든. 바람이 어디가 제일 세냐면은 중위도가 제일 세요. 중위도. 그래서 중위도 지역에서는 혼합층의 두께가 더 두꺼워지는 거야. 됐죠? 바람이 셀수록 중위도 지역에서는 혼합층의 두께가 더 두꺼워진다. 그 책에 나와 있나? 이것만 나와 있네. 바람이 강할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됐죠? 중위도가 혼합층의 두께가 더 두껍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온약층은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히 낮아진다. 자, 됐죠? 수온약층은 이제 깊이가 깊어지면은 바람의 혼합작용을 거의 안 받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구간이 생겨요. 근데 보시면은 이 윗부분은 온도가 어때? 높지. 아래는 온도가 낮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대류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대류 안 일어나죠. 높은 쪽이 온도가 높으니까 얘는 위에는 계속해서 뭐 할 거야? 올라가려고 할 거 아니야. 위에 있는 물들은. 맞죠? 밀도가 작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물들은 계속해서 뭐 할까? 내려가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 수온약층을 기준으로 혼합층의 물과 심해층의 물이 섞여 안 섞여? 안 섞여요. 얘는 수온약층 있잖아. 굉장히 안정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안정한 층이거든요. 왜 안정하냐면은 얘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 대류가 안 일어나니까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 또는 에너지를 완전히 차단시켜줘요. 그러니까 물이 섞이지 않아. 우리 바닷물이 아무리 온도 차이가 나더라도 오랜 시간 지나면 얘가 섞여야 되거든, 물이. 근데 섞이지 않고 계속해서 아래쪽은 차갑고 위쪽은 따뜻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수온약층이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얘가 위에 있는 따뜻한 물을 자꾸 올려버리고 아래에 있는 차가운 물을 자꾸 내려버리기 때문에 심해층과 혼합층의 물이 섞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도 교환이 안 되고 물질도 교환이 안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정한 층이다, 수온약층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됐니? 그럼 수온약층은 어디서 제일 발달할 거냐면은 우리 이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수온약층이 더 그 차이가 클 거 아니야. 그럼 수온이 높은 쪽이 어딘데? 저위도. 얘는 저위도에서 수온약층이 더 두껍기가 아니라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수온약층은 저위도의 물은 따뜻하니까. 됐죠? 그러면은 자, 마지막 심해층은 있잖아. 깊이가 깊어져도 다시 온도가 일정해져요. 왜 온도가 일정해지냐면은 물은 아무리 온도가 낮아져도 일정 온도 이상 낮아지지 않거든.
그럼 물은 밀도가 가장 클 때가 이제 온도가 낮을 때거든. 이게 언제냐면 4도씨일 때야. 밀도가 최대가 될 때가. 4도씨의 물이 밀도가 제일 커요. 그래서 여기까지 거의 일정해지는 온도가 몇 도씨냐면 4도씨야. 그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 얼겠죠. 그지? 그보다 온도가 낮아지면 얼 거 아니야. 근데 이 온도 이상은 더 이상 잘 변화가 안 생긴다는 거지. 밀도가 제일 큰 영역이니까. 큰 온도니까. 그래서 심해층은 거의 4도씨로 일정해지죠. 됐어?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심해층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온이 매우 낮다. 그 다음에 계절이나 깊이에 따라서 수온의 변화가 거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수권의 역할.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여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해수의 순환을 통해 지형을 변화시키고 흡수한 태양 에너지를 지구 전체에 고르게 분산시킨다.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서식처를 제공한다. 라는 건데요. 이 수권 같은 경우는 그림 하나를 더 그려놓는 게 좋아. 뭐냐면 위도별 이 수권의 층상 구조인데, 자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지막 하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텐데, 자 지금 내가 뭘 그렸냐면은 위도별로 나타나는 그 층상 구조, 이 수권의 구조를 얘기한 거거든. 일단 얘가 저위도야. 수온은 높고 혼합층 두께는 얇고, 그죠? 저위도는 바람이 잘 안 불거든. 바람이 잘 안 불면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지 않겠지. 그 다음에 얘는 중위도야. 중위도. 녹색은 중위도. 중위도는 수온이 적당하고요. 그 다음에 혼합층 두께 두껍고 이렇게 수온층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주황색은 뭐겠니? 저위도겠죠. 저위도는 있잖아. 그냥 온도가 4도씨로 일정하죠. 그냥 얘는 거의 4도씨로 일정하게 된다. 유지가 된다. 이렇게 차이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생물권. 생물권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로 태양계 행성 중에 지구에만 있는 특징이다. 뭐 기권, 직권, 수권에 걸쳐서 분포한다. 맞죠? 토양 속 미생물이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토양의 성분을 변화시킨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생물권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지구 전체에 수권도 있고요, 직권도 있고요, 기권도 있을 거 아니야. 세 가지 권역을 다 얘기했죠 지금. 거기에 걸쳐서 모두 분포하고 있지. 얘가 뭐야? 생물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생물권은 직권, 수권, 기권에 다 걸쳐 있어요. 그리고 이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거는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외권이라고 얘기하면 되죠. 외권은 지구의 바깥쪽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다섯 번째, 외권이 나와 있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권 바깥의 우주 공간을 외권이라고 하고요. 지구는 우주 공간과 끊임없이 에너지를 교환하지만, 에너지가 들어오죠 주로. 그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금 우주에서부터 지구 쪽으로 들어올 건데, 운석 외에는 물질의 이동이 거의 없다. 그리고 외권에서 오는 태양 에너지는 식물의 광합성에 이용되며 대기와 해수를 순환시킨다. 지구는 철과 니켈로 구성된 액체 상태의 외핵이 운동하면서 자기장이 형성된다. 여기 써 있죠. 지구 자기장. 그래서 지구의 자기장은 우주선이나 태양풍의 고에너지 입자를 차단하여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은 태양이 있어요. 지금 외권 설명하는 거야. 태양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 빛이 들어오겠지 지구로.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어. 그 태양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이제 바람처럼 그 표현을 하는 거거든, 얘를. 태양에서부터 발산돼서 날라오는 고에너지 입자들이야. 뭐 전리 입자다라고 해가지고 뭐 전자라든지 양성자, 중성자 이런 에너지를 띤 전기 입자들이 막 날라오는 거야, 지구 쪽으로. 그럼 이 태양풍이 되게 해롭거든, 몸에. 우리 지구 생명체에게. 근데 있잖아, 지구가 있으면은 지구의 외핵에 철과 니켈이 대류 현상을 일으킨다 그랬지. 그럼 철과 니켈은 자성을 띠고 있는 물질이라서 얘네가 대류가 되면 전류가 흐른다고 볼 수 있어요. 전류가 흐르면 뭘 만들어? 요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철과 니켈의 대류에 의해서
지구에 자기장이 생겨. 알겠지만 지구에서 이 북쪽에 있는 극이 S극이거든요. 얘는 N극이야. 알고 있었니? 북극은 S극, 남극은 N극이야. 그럼 얘가 그냥 하나의 자석처럼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럼 이 자기장이 만들어지면서 N극에서부터 S극 쪽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이런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거든. 이렇게. 그래서 태양풍이 날라오면은 이 태양풍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자기장이 보호해줘.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가 지구에 직접 들어오지 않게 이 지구 자기장이 태양풍을 막아준다고. 태양풍만 막아주는 게 아니라 뭐도 막아주냐면은 우주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타고 다니는 우주선이 아니라 X선, X레이라고 하잖아. 그죠? X선. 뭐 코스믹 레이라고 하는 거야. 우주에서 날라오는 전자기파들이야. 뭐 감마선이나 이런 방사능 같은 애들인데 얘도 해롭지. 얘도 막아준다고. 얘네들이. 이 지구 자기장이. 그래서 용어가 하나 있는데 참고로만 적어놓으세요. 이 용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지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일종의 방어막 같은 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해서 두껍게 해서 만들어진 이런 방어막이 있어. 지구 주변을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태양풍이나 우주선을 막아주는 방어막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벤 앨런대라고 얘기해요. 필기만 해놔. 혹시 뭐 들어볼 수 있으니까. 벤 앨런대. 여기 전자나 양성자 같은 애들이 붙잡혀가지고 주변을 돌고 있는 거야. 지구 주변에 이 자기장에 의해서 전자나 양성자가 붙잡혀서 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아주는 거야. 이런 외부에서부터 오는 태양풍이나 우주선을.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 그 보면은 여기 뭐야 그 태양풍에서 날라온 입자들이 붙잡혀서 돌다가 어디로 가냐면은 다 극지방으로 가거든. 양극지방 S극이나 N극 쪽으로 다 모여들어요. 그럼 얘네들이 모여들잖아. 극지방으로 모여들 거 아니야. 극지방으로 모여들면서 공기 입자랑 충돌을 해. 그래서 빛이 나요. 그게 뭐냐면 오로라야. 우리 아까 오로라 10건에서 볼 수 있다 그랬지? 그치? 오로라는 태양에서부터 날라오는 또 우주에서부터 날라오는 입자들이 지구 주변을 돌다가 결국 자기장이 제일 센 쪽이 양쪽 극이거든. 그러니까 N극이나 S극 쪽으로 끌려가요 자꾸. 그럼 끌려가서 이제 공기 입자들이랑 충돌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빛이 나는 거야. 그럼 오로라는 극지역에서만 볼 수 있잖아. 극 주변 지역만. 이런 데서 볼 수 없잖아. 얘에서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장도 약하고 베넬런테가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정리해주면 몇 건이 되고요. 자, 좀 쉬었다가 우리 그 B 파트 정리할게요 이제. 자, 보세요. 이제 134페이지 B 파트에 보시면은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이라고 되어 있죠. 지구 시스템의 각 건에서는 상호작용을 하며 이 과정에서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 교환이 일어난다.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은 각 건 내에서도 일어나고 서로 다른 건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그다음 지구 시스템의 어느 한 건에서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가 다른 건에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준다 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은 외건, 직건, 기권, 수건, 생물건이 전부 다 각각 상호적으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 상호작용의 예 있죠.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데 그대로 읽어보시면 돼요. 되게 다양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보면은 해수면 위에 부는 바람의 영향으로 해류가 발생한다. 이건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기권이 수건에게 영향을 주는 거고, 사막에서 바람의 침식작용으로 버섯바위가 만들어진다. 이건 기권이 직권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CO2를 제공하여 식물이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기권이 생물권에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뭐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4번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쭉 내용을 읽어보시면 여기는 뭐 어려운 내용 아니지 이거, 그지? 그래서 이거는 쭉 읽어보시고요. 넘어가서 거기 표 하나 정리돼 있지. 거기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에 각각 영향을 주는 거 이런 식으로 이거를 보면 되고, 이거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밑에 외권도 나와 있고, 그 3번에 보시면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생명 유지에 기여하는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기권이 생명 유지에 기여하는 원리가 뭐야? 생명체에 유해한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의 자외선을 차단한다. 맞죠? 아까 오존층이 기권이 태양 복사 그 자외선을 차단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강수 현상을 통해서 물을 공급하여 생물의 성장을 촉진한다. 우주로부터 날라오는 유성체를 차단한다. 이것들은 생명체의 생명 활동에 기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권은 과거에 하나로 모였던 대륙이 분리되어 해류가 복잡해지고 기후가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생물을 출현하는 그 계기가 되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수건, 원시 바다가 생성된 이후에 대기 중에 CO2가 녹아서 과도한 온실 효과를 방지하고 생명체가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도 앞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생물권, 식물이 태양에너지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광합성을 하고 대기 중 산소를 내보내어 생물이 호흡할 수 있도록 한다. 자, 광합성에 의해서 대기 중에 산소가 공급되는 거. 그 다음에 외권,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적당하여 지구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여 살기에 알맞는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지구 자기장의 우주선이나 태양풍의 고에너지 입자를 차단하여 지구상의 생명체가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는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여기서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C. 자, C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자, 크게 세 개의 에너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태양 복사 에너지. 자, 태양 복사 에너지는 태양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에너지죠. 그게 지구로 전달돼 오는 건데,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얘가 얼마를 차지하고 있냐면 99.9%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원은 다 태양 에너지부터 온 거야. 됐죠? 그리고 거기 써 있는 거 마저 읽어보면은 기상현상과 해류를 발생시키고 풍화와 침식작용을 일으킨다. 기상현상 왜 생기는 거야? 태양 복사 에너지 받아가지고 물이 뭐 증발해가지고 구름 되고 비 내리고 비 내리면서 침식작용 일으키고 풍화작용 일으키고 바람 불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식물의 광합성 이용. 자, 광합성 보시면은 이 광합성이라는 거 있잖아. 식물이 뭘 하는 거야? 광합성을 통해서 뭘 만들어? 에너지, 그러니까 유기물을 만들거든. 생명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기물을 만드는데 그 광합성의 에너지원도 뭐야?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거지. 태양빛을 받아서 빛 에너지를 저장해서 유기물의 형태로 저장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뭐 해류 현상 뭐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이건 나머지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구의 내부의 에너지예요. 지구는 지구 내부에 방사성 원소들이 붕괴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붕괴열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 지구 내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지? 자, 이게 우리가 그 지구가 탄생하는 과정을 보시면은 이 내부가 온도가 되게 높았죠. 이 내부는 온도가 되게 높아. 그래서 멘틀이나 뭐 외핵, 내핵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엄청나게 온도가 높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 가장 겉부분이 식었어.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지각이야. 그러면 이 지각이 만들어지면서 이 내부에 있던 온도, 이 열들이 빠져나가, 안 빠져나가? 안 빠져나가죠. 그대로 유지가 돼 있잖아. 그게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야. 그런 것도 있고, 이 지구 내부에 암석들이 붕괴하면서 만들어지는 방사성 원소들의 붕괴열도 있고,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이거 지구 내부 에너지 어디다 이용하니? 화산활동, 멘틀 대류, 화산활동, 그 다음 지각변동 이런 것들. 됐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지구 자기장 형성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겠지? 외핵의 운동에 의해서 지구 내부의 그 외핵의 철, 니켈 성분의 대류에 의해서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것도 지구 내부 에너지에 속한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조력 에너지. 자, 이 조력 에너지는 달과 태양이 지구에 작용하는 인력. 자, 지구가 태양 당기고 태양이 지구 당기거든. 달도 지구를 당기고 지구도 태양을 당겨요. 달을 당겨요. 이런 식으로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바로 조력 에너지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밀물, 썰물. 밀물과 썰물. 자, 태양과 달은 지구를 당기는데, 지구를 당기지만 지구 전체를 당겨가지고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고 물을 당겨서 물의 그 흐름이 발생하죠. 흔히 말을 하는 조류라고 하는 거지. 들어오고 나가는 밀물, 썰물이 바로 태양과 달의 인력에 의해서 생기는 조력 에너지다. 뭐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태양 에너지.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은 다 태양 에너지에서 온 거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 자, 에너지는 각 권 사이를 이동하여
다양한 자연 현상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구는 구형이기 때문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 고도가 낮아져 미술촌의 세고이다.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적어진다. 됐죠? 자, 봐봐. 이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구를 4분의 1로 쪼개 넣었을 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쭉 들어오죠. 지구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 지역이 바로 어디가 되냐면 저위도가 돼요. 적도 지역 있지. 적도 지역, 저위도. 여기는 중위도, 여기는 고위도가 되는데 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거의 나란하게 들어오거든. 근데 저위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서 있을 거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바로 머리 위에서 받는 거죠. 그리고 중위도 지역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서 있고 고위도 지역은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어때? 어디가 제일 많아야 돼? 저위도가 제일 많겠죠. 그죠? 저위도는 단위 면적에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제일 센 지역이야. 그러니까 얘는 항상 에너지가 어때요? 과잉, 넘쳐나죠. 많아요, 엄청. 하지만 얘네들은 어때? 에너지가? 그죠? 부족하죠. 항상 부족해. 이거는 우리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 자, 이 그림도 하나 그려보자.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자, 이 손전등을 지면에다 내리쬐었을 때 요 수직으로 입사가 되면은 이렇게 좁은 면적에 강한 빛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얘를 갖다가 손전등을 좀 비스듬하게 눕혀주면은 이런 식으로 빛이 들어올 건데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은 자, 작용하는 범위는 어때요? 넓어지죠? 넓어지는데 이렇게 할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넓어지는데 세기는 어떻게 돼? 약해지죠. 이런 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수직으로 입사가 되면은 좁은 지역에 강한 빛이 들어오는데 비스듬하게 빛을 비춰주면 넓은 지역에 약하게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고위도가 지금 요로 비스듬하게 비추는 상황이고 저위도 지역이 수직으로 비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에너지가 더 세게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저위도 지역은 항상 에너지를 어떻게 돼? 많이 받겠죠. 고위도는 적게 받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넘쳐나고 부족하다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위도별 에너지의 불균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위도별로 에너지가 불균형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지. 애초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자체가 차이가 이렇게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저위도는 항상 에너지가 넘쳐나고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한데 이게 항상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에너지가 과잉한 지역에서 에너지가 부족한 지역 쪽으로 에너지를 뭐하니까? 이동시키니까. 에너지를 이동시켜요. 누가 이동시키니?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애들이 누구야? 바로 대기와 해수예요. 바닷물과 대기가 이 넘쳐나는 에너지를 고위도 쪽으로 자꾸 이동시켜준다고. 이래서 결과적으로 에너지 위도별로 에너지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 조금 해소가 된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도가 뭐 고위도랑 에너지가 온도가 항상 같은 건 아니잖아. 물론 여기는 춥고 여기는 따뜻한 지역이 맞는데 이게 에너지 과잉한 지역에 계속 반복하다 보면 온도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얘는 계속 온도가 떨어질 거고. 그렇진 않다는 거죠. 일정하게 에너지가 뭐 하는 거야? 이동이 되면서 어느 정도는 일정하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거기 써놓은 거 보시면은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동하여 지구는 전체적으로 에너지 평형을 이룬다. 자, 위도별로 에너지는 불균형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기와 해수가 에너지를 이동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가 그래도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균형이래. 에너지 평형. 에너지가 그래도 어느 정도 평형을 이룬다. 에너지 평형을 이룰 수는 있다. 관련된 그래프 하나만 더 그려보면은 이렇게 이거 하나만 그려보자. 얘가 저위도 지역이야. 여기는 고위도 지역이에요. 자, 태양 복사 에너지.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저위도가 많고 고위도가 적다 그랬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이렇게 좀 더 크게 그릴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쓴 거거든, 지금 여기다. 그리고 지구에서부터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있어.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유지가 돼요. 이렇게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는 있잖아. 저희도나 고위도나 방출되는 나가는 양은 거의 일정해. 거의 큰 차이가 안 나. 하지만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큰 차이가 나요. 따라서 얼마만큼 과잉과 부족이 일어나냐면 요만큼의 에너지 과잉. 얘는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더 많죠. 얘는 어때?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죠.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 그러면 여기 있잖아. 여기 요 영역 거의 그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 나가는 양과 들어오는 양이 거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이 지역이 위도 한 30도 이상 중위도 지역이죠. 36도 정도? 우리나라 딱 위도대이거든 이게. 그래서 이 정도의 위도에서는 나가는 양과 들어오는 양이 항상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런 그래프까지 있다는 거 하나만 기억해 놓으면 되겠고, 이게 이동하는 거, 에너지가 과잉한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누가 이동시켜? 대기와 해수가. 우리 바닷물이 저위도 지역에 있는 바닷물은 따뜻할 거 아니야. 걔네들이 고위도 쪽으로 이동해. 해류에 의해서. 이동하면 물이 식겠지? 물이 식는다는 얘기는 가지고 있던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저위도에 있는 물이 고위도로 가서 식으면서 저위도에 있던 에너지를 고위도에다 방출시켜 버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에너지를 이동시킬 수가 있다. 이 파트는 나중에 또 한번 자세하게 나오니까 뒤에 거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되고요. 일단 에너지의 흐름, 에너지 원과 에너지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지구 전체에서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D 파트 보세요. 물순환. 물을 순환시키는 주요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원이다. 자, 우리가 이제 지구 시스템 내에서 물질의 순환을 볼 거야. 첫 번째가 뭐냐면 물의 순환이에요. 물의 순환. 물의 순환은 왜 물이 순환하냐면은 뭐 쉽게 생각해서 이거죠. 비가 내리고 증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물이 순환한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에너지원은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태양 에너지 때문에 물이 증발하고 비가 내리고 구름 만들어지고 눈이 내리고 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것이다. 자, 그래서 뭐 물은 쭉 설명돼 있죠. 고체, 액체, 기체로 상태가 변할 때 에너지가 이동한다. 지구 시스템을 순환하면서 기권과 직권과 수권에 영향을 준다. 라는 건데요. 자, 물의 평형 되게 중요합니다. 별표 쳐놓으세요. 여기다. 물의 평형. 물의 평형은 있잖아.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유입량과 유출량은 반드시 같아야 돼요. 물이 들어오고 나간 양은 항상 같아야 돼. 두 번째로는 강수량과 증발량이 항상 같아요. 물론 이건 총 강수량과 총 증발량이야. 100만큼 강수가 비가 내린다는 얘기는 100만큼 증발을 해야만 한다는 얘기거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입량, 유출량 100이 들어오면 100이 무조건 나가야 돼요. 전체적으로 물 자체는 평형을 이룬다는 거야. 물의 순환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 보시면은 표가 하나 나와 있죠. 거기 이 표에 있는 숫자를 좀 참조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 바다가 있죠. 거기 육지가 이렇게 있고 바다가 있어요. 여긴 대기가 있고. 자, 이렇게 세 가지의 권역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바다부터 볼까? 표에 나와 있는 대로 바다의 강수량. 자, 바다의 대기로부터 바다로 들어가는 강수량이죠. 강수량 얼마야? 284? 284예요. 그 다음에 육지로부터 유입량. 육지로부터 들어온대. 육지로부터 바다 하천이나 강에 의해서 육지로부터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유입량 얼마니? 36. 자, 그럼 바다 입장에서는요. 바다 입장에서 총 들어오는 유입량. 바다의 유입량 얼마니? 320. 그럼 유출 얼마 돼야 돼? 320만큼 무조건 나와야겠지. 유출량. 그래서 바다에 잃은 양, 유출량 봤더니 뭐로 다 잃었어? 증발량. 전부 다 증발로 갔네, 얘는. 그러면은 이렇게 대기로 가는 증발량. 여기 이제 증발량인데 얼마 했다고요? 320. 자, 바다의 입장에서는 들어온 양 합쳐서 320, 나간 양 합쳐서 320. 증발 320, 강수 284. 얼마 비었어? 얼마 비어요? 얼마만큼 비어? 야, 증발 강수량이 항상 같아야 된다며.
그 증발량이 320이야. 강수량이 얼마야? 280 얼마만큼 비야? 36만큼 비잖아. 그럼 36 어디서 채워진 거야? 육지부터 왔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 분명히 이 와중에 36만큼의 차이가 또 생겨야 돼. 왜냐면은 강수량과 증발량의 총량은 같아야 되거든. 응?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대기와 육지 사이의 관계를 볼까? 대기와 육지 사이의 관계. 보세요. 육지는 강수량을 얻었네. 얼마 얻었어? 강수 96만큼 얻었죠. 그러면 보세요. 강수 들어온 거죠. 이건 유입량이지. 얘 유입량 얼마야? 육지에서 유입량 96이죠. 유출 얼마 나와야 돼? 96 나와야겠지? 근데 얘가 바다로 얼마 나갔어? 36 나갔지. 이 유출량에 들어가야겠죠. 그럼 나머지는 어디 써야 돼? 60 어디로 가야 돼? 거기 나머지 써 있는 거 봐봐. 증발량 돼 있죠.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강수량이 96인데 증발량이 얼마야? 60인 거야. 됐지? 그럼 맞죠 이제. 유출량 중에서 바다로 나간 게 36, 증발한 게 60이야. 맞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되겠지. 자, 대기 입장에서 볼게요. 대기 입장에서 얼마 들어왔지? 대기 입장에서 320 들어왔고 60 들어왔죠. 320 들어왔고 60 들어왔어. 얼마 나갔어? 284 플러스 96. 합치면 얼마야? 딱 맞죠? 맞아? 그러면 대기의 입장에서 유입 유출량 같은 거네. 맞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권역을 보는 거야. 육지로 봤을 때는 유입 유출 다 같아야 돼. 대기 봤을 때 유입 유출 다 같아야 돼. 그 다음에 바다 봤을 때 유입 유출 다 같아야 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총강수량과 총증발량. 자, 강수량 여기 다 써볼까? 강수량 얼마야? 강수량 284 플러스 여기 얼마 있죠? 96 됐지? 또 있니? 없죠? 자, 그 다음에 증발량 여기 얼마 있죠? 320 플러스 얼마 있죠? 60 합치면 얼마 나와? 얘 합치면 얼마 나와? 얘 합치면 얘 합치면 얼마 나와? 284 플러스 96 380? 380? 얘도 합쳐 얼마? 380? 총강수랑 총증발량 서로 같죠? 당연히 같아야지. 이렇게 따져줘. 이해가죠? 요거 중요합니다. 무료순환. 그래서 뭐 증발량, 강수량이라는 건 결국 대기 입장에서, 그치? 증발량은 뭐야? 대기가 받은 양이 유입량일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대기의 유입량일 거 아니야. 이건 대기에서 유출량일 거 아니야.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죠. 그치? 근데 이 차이가 또 하나 있잖아. 여기서 보시면은 바다에서 봤을 때는 바다에서 봤을 때는 강수량이 많아야 돼, 증발량이 많아야 돼. 당연히 바다에서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죠. 물이 많으니까 증발을 더 많이 할 거 아니야. 육지에서는 강수보다 증발을 더 많이 하고, 강수를 더 많이 하고, 증발한 양보다는 구름이나 뭐 비나 눈으로 통해서 내려오는 게 더 많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됐죠? 수치는 이거 수치를 외우는 건 아니고, 만약에 문제에서 조금 준다면은 뭐 숫자를 줄 거예요. 예를 들어 300이고 뭐 250이고 막 이렇게 줘가지고 그 빈칸 정도는 채울 수 있거나, 유입량, 유출량 총 계산하는 건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지금. 근데 요 유입량, 유출량의 총량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탄소순환인데, 탄소순환 간단하니까 탄소의 존재 형태,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에 다양하게 존재한다. 자, 먼저 직권에. 직권부터 쓸게요. 직권. 직권에 어떤 형태로 존재한대? 직권. 탄산, 칼슘, 석회암이죠. 이거 석회암. CaCO3 맞죠? CaCO3의 형태로 존재한다. 직권에선 또 화석연료,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화석연료. 직권은 이렇게 존재하고요. 얘가 99.9%야. 지구상에 존재하는 탄소의 99.9%는 다 우리 석회암으로 또는 화석연료로 되어 있어. 근데 뭐 화석연료는 양이 많지 않으니까 거의 대부분 다 석회암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권에 어떻게 돼 있어?
탄산 이온 CO3 2- 그죠? CO3 2- 또는 HCO3-. 탄산 이온. 그죠? 물에 녹아 있어요. 자, 물에 잘 녹아 있어요, 얘는. 그죠? 그럼 탄소가 이런 수권에 이런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고요. 밑에 좀 지울게. 여기. 자, 그다음에 기권에도 있네. 기권 어떤 형태로 존재하니? CO2 됐죠? 생명에도 존재하죠. 생물권 어떤 형태로? 유기물. 자, 여기서 말하는 유기물이라는 거는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몸에 구성되어 있는 유기물의 형태, 탄소화합물의 형태, 탄소화합물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자, 탄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각각 다 순환을 할 거예요. 하지만 지구 전체의 탄소 총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자, 우리 지구 내에서는 외부로부터 우주로부터 물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와요. 그지? 안 들어오는 거야. 물질 교환은 차단돼 있어. 우주랑은. 뭐 물론 유성이 들어와가지고 지구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정도는 뭐 거의 없다고 보는 거고. 그럼 이런 탄소가 지구에 존재하면은 이 총량은 절대로 바뀌지 않겠죠. 우리 뭐 우주로 빠져나간 것도 없고 들어오는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총량이 일정하게 보존되는 상태에서 얘들이 각각의 권역을 이동을 할 거라고.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 광합성 아까 얘기했던 거. 광합성 하면 어떻게 되니? 광합성 하면은 생물이 공기 중에 있는, 대기 중에 있는 CO2를 먹어서, 흡수해서 유기물로 바꾸겠죠. 그럼 얘는 광합성은 뭐라고 얘기하면 되니?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탄소가 이동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죠? 자, 인간이 화석연료를 사용해요. 그러면 직권에 있던 화석연료가, 탄소가 어디로 가니? 기권으로 가겠죠? 이거 화석연료 연소하면 CO2 나올 거니까 기권으로 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호흡. 인간의 호흡. 사람이 숨을 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니? 몸에 있던 CO2가 기권으로 나가지. 그러면은 생물권에서 그래요. 기권으로 가죠. 자, CO2가 물에 녹았어요. 바다에 녹았어. 그러면은 기권에서 수권으로. 맞지? 그럼 이제 물에 녹아있던 탄산이온이 퇴적이 돼서 쌓여가지고 석회암이 만들어졌어. 또는 조개 껍데기가 됐어. 뭐 이런 것들. 그럼 수권에 있던 탄산이온이 탄소가 생물권으로 또는 직권으로 이런 식으로 거기 설명되어 있죠. 탄소의 순환 과정에서는 탄소는 지구 시스템의 각 권 사이를 순환하면서 에너지 흐름이 함께 일어난다. 그리고 지구 전체의 탄소량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질소의 순환. 자, 대기 중의 질소는 토양 속 세균을 통해 질산이온으로 바뀌어 식물이 흡수하고 동물의 단백질 구성 성분이 된다. 동식물의 배설물이나 사체는 분해자를 통해 분해되어 질소가 다시 기권으로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질소가 있잖아. 질소가 굉장히 뭐한 기체냐면은 안정한 기체야. 얘네들은 질소가 뭐하고 있어요? 삼중결합을 하고 있어요. 공유결합을 할 때. 그럼 이 질소가 삼중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하다? 안정한 기체다. 다른 애들이랑 반응 잘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 질소가 깨지기 되게 어려워. 대기 중에 질소가 제일 많죠. 얼마나 있어? 78% 있잖아. 근데 실제로 단백질은 있잖아. 탄수화물, 탄소, 수소, 산소, 그 다음에 단백질에 질소가 들어갔죠. 황도 들어있거든, 이렇게. 그럼 이제 질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해. 질소가. 근데 질소를 직접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 써 있는 거 있죠. 대기 중의 질소는 토양 속 세균. 여기 밑줄 쳐놔. 토양 속 세균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보통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게 있어요. 이게 토양 속에 있는 그 세균이야. 얘네들은 질소를 이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잘 안 쪼개지니까 대신 쪼개서 식물이 직접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애들이야. 질소를 고정시켜주는 세균이라고 그래요. 질소 고정 세균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기억해 놓으라고. 여기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자, 이 질소가 대기 중에 있는 건 굉장히 안정해가지고 생명체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뿌리옥 박테리아 같은 애들이 질소를 분해해서 질산이온으로 바꿔주고, 그래서 식물이 그걸 이용해서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기억합시다. 이건 질소의 순환은. 또 하나 거기 그 동그라미 쳐놔요. 대기 중에 질소가 번개에 의해서 쪼개질 수 있어. 번개.
됐어요. 여기 파트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쭉 정리. 이건 사실 다 뭐야 이거? 다 암기죠, 그지? 다 암기야 이거. 그냥 암기할 수밖에 없어. 짜잘짜잘한 거 있잖아. 되게 막 뭐 이런 예들이나 상호작용에 대한 예들, 아니면 뭐 순환에 대한 예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암기해주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